남자가 환생한 후 처음 한 일은 구걸하는 미녀 이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진 나는 완벽한 게임 덕후였고 게임을 끝내자마자 문 밖에서 이웃집 언니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나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올 수 있지만 먼저 눈을 감아야 해. 이웃집 언니는 급하게 땀을 흘리며 그래도 재빨리 하나하나 실행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퍽 하는 날카로운 소리뿐이었다. 상대방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시스템 팝업이 즉시 나타났다. 좀비를 처치하면 생존 포인트 플러스 1. 그리고 2시간 반 전 나는 평범한 독신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그때 나는 선의로 막다른 길에 몰린 아름다운 이웃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그녀가 변이 되어 한 입에 나를 물어 죽였다. 좀비 세상 생존 시스템. 나는 죽기 전날로 직접 환생할 수 있었다. 환생하자마자 나는 모든 포인트를 힘에 투자했다. 지금 나는 주먹을 쥐기만 해도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아직 그 무머리 몸에 적응하기도 전에 다른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는 매우 기괴한 모습이었다. 머리 전체에 셀 수 없이 많은 눈알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것은 으르렁거리며 달려왔다. 나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손에 든 칼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좀비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시스템이 다시 나에게 성공적으로 처치했다고 알렸다. 좀비 처치 점수 플러스 1. 나는 문 앞의 시체를 보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목이 없는 시체는 분명 더 많은 좀비를 끌어들일 거야. 내가 문 뒤에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점수를 엄청 벌 수 있잖아. 잠시 후 문 앞에는 좀비들이 몸통을 쌓아 올려 사람보다 높아졌다. 그 덕분에 내 점수도 엄청나게 늘었다. 하지만 곧 나는 몸통 더미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름다운 이웃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 혹시 다른 좀비에게 모조리 뜯겨 먹힌 건 아닐까? 더 골치 아픈 건 복도가 공용구역이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시체가 쌓여 있으면 곧 악취가 날 거야. 그래서 나는 굵은 마대끈을 찾았어. 시체를 줄줄이 묶었지. 쓰레기 더미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머리 위의 전구가 갑자기 지지직거렸다. 그러자 모퉁이에서 천천히 휠체어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나는 금방 그가 같은 건물에 사는 장삼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장삼촌은 1층에 사는 분인데 도대체 건물의 모든 주민들이 좀비로 변한 건가? 내가 얼굴을 내밀자 장삼촌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왔다. 내 손이 칼을 휘두르자 장삼촌의 머리가 즉시 땅에 떨어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휠체어가 딱 제때 온 거야. 서둘러 어떻게 빨리 이 더러운 것들을 처리할지 모르던 걱정을 하던 차에 이 모두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금 보니 정말로 미지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 수년간 소설을 읽어온 경험에 따르면 나는 빨리 자원을 확보해야 해. 그런데 말이야. 이 좀비 시체는 음식물 쓰레기인지 재활용 쓰레기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2층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차렸어. 주 대숙의 아들. 이 놈이 예전에 내 자전거를 훔쳤어. 그리고 일이 드러난 후에도 기회를 잡아 나를 심하게 두들겨 팼어. 지금 그 대머리가 위에서 나를 손짓하고 있어. 그리고 종이를 하나 내밀어 빨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해. 안 그러면 나를 던져서 맹수에게 먹일 거래.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왜 그래야 하냐고 대답했다. 대머리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 그는 종이에 내가 잘 듣기만 하면 비밀 기지로 데려가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저없이 거절하기로 했다. 대머리는 완전히 화가 나서 몇 개의 금속 얼굴을 아래층으로 던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순식간에 여러 마리를 불러 모았다. 좀비들이 동시에 나에게 달려왔다. 머리 없는 놈이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어. 방금 전에는 꽤 위풍당당했잖아. 지금은 아마 겁에 질려서 멍해졌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완전히 웃음을 잃었다. 내 손에 있는 칼이 번쩍였다. 쿵쿵 2번 소리와 함께 2마리 좀비의 머리가 바로 떨어졌다. 시스템이 나에게 점수 플러스 2를 주었다. 이건 완전히 깜짝 놀란 모습이었어. 내 이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강해지다니.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내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 아직 숨이 남아있는 좀비를 순식간에 2층으로 던졌어. 이건 내가 특별히 준비한 큰 선물이에요. 이럴 때도 나를 구출하려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마에 손을 댄 순간 완전히 멍해졌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이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을 흔들며 멋지게 이곳을 떠났다. 먼저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자를 구했다. 그 외에도 큰 봉지에 담긴 채소 씨앗이 있었다. 나는 바로 어디에선가 채소를 심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에 쥔 칼로 너무 많이 베어버렸다. 좀비가 입구를 부수고 들어왔어. 내가 적당한 무기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을 때 버스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왔어. 같은 시각
엔진의 굉음이 많은 좀비들을 끌어모았어. 눈부신 차 헤드라이트가 순간적으로 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어.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위해 나를 버리기로 선택했어. 그 다음은 핸들을 빼앗으려다 일어난 교통사고였어. 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지. 지나가던 버스 기사님이 머리를 내밀며 조로했어. 이 자식도 차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문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기다리며 강제로 내장을 빼내기만 해. 안경 쓴 소년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운전사는 바로 목을 베었어. 세상 끝났는데도 성모 마냥 꾸미네. 그럼 나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대기해라. 그 후 운전사는 가속 페달을 밟고 멀어져 갔다. 그리고 후사경을 보며 나를 조롱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칼 하나 들고 좀비 떼와 맞서다니. 정말 미친놈이야. 그때 나는 기억에서 깨어나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와 약속했어. 나는 꼭 용감하고 친절한 어른이 될 거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칼을 움켜잡았다. 앞으로 던져버렸다. 그 소리와 함께 칼이 바로 버스 타이어에 꽂혔다. 다음 순간 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도로 표지판에 부딪혔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던 운전자는 지금 당황해서 나에게 사과하고 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길 바란다. 나는 그에게 한눈으로 경고하며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수한 건 단지 죽음을 두려워해서일 뿐이야. 게다가 나도 여기서 좋지 않아서 너와 친구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말이 끝나자마자 차에서 밀려내려진 안경 쓴 소년이 이미 변이된 상태였어. 그는 좀비 무리와 함께였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운전자를 물어뜯었어. 이쪽에서 나는 한 단지에 지나가다가 위층의 한 어머니와 딸이 멈춰서라고 소리쳤어. 여자는 배고픈 소녀와 함께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간 흔들려 2개의 수박을 건넸다. 그러나 내 시선은 벽에 걸린 서리의 슬픔 모형 검에 끌렸다. 이건 내가 예전에 웹사이트에서 보고 너무 갖고 싶었던 보물이다. 여자는 그걸 보고 바로 검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그녀 남편의 게임 관련 상품이다. 좋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외출할 때는 무기도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손은 꽉 쥐고 있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너희 것들을 그냥 가져가진 않을 거야. 단지를 나서자마자 흐릿한 잔상이 내 곁에서 갑자기 스쳐 지나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여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내 앞에 빈 땅에 정확히 떨어졌다. 여자는 분명히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남아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떠날 때 아빠를 바라보던 눈빛과 똑같아. 그 장면은 내 마음속의 분노를 불태웠어.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서리의 슬픔을 안겨준 그 모녀가 바로 이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이런 놈이 계속해서 해를 끼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3층의 뚱보를 겨냥했어. 여자의 몸을 끌고 계단으로 갔다. 뚱뚱한 남자가 창문을 통해 보았다. 이 장면에 잠시 놀랐다. 곧바로 이 건물은 내 구역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그가 완전히 화를 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몸을 끌어 3층으로 갔다. 뚱뚱한 남자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좀비인지 의심하며 그는 잡았다. 나무 막대를 이용해 고양이 눈으로 확인하다. 고양이 눈을 통해 보이는 것은 방금 죽은 여성이다. 악행이 가득한 쓰레기라도 이 순간 심장이 멎을 듯이 놀란다. 내 목소리를 듣고 뚱뚱한 남자는 좀비를 끌어들이기 위해 크게 소리 지를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려 한다. 그 놈이 살아서 물려 죽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르릉하는 큰 소리와 함께 방범문이 내가 힘으로 열렸다. 뚱뚱한 친구가 내가 맨손으로 문을 부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범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지? 이 자식이 진짜 사람인가? 주위를 둘러보니 모서리에 정말로 고통을 주는 도구들이 쌓여 있었다. 뚱뚱한 사람이 몸부림치며 일어나 욕설을 내뱉는다. 시체를 들고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차갑게 대답한다. 그녀를 데려온 건 바로 그녀가 네가 대가를 치르는 걸 직접 보게 하려고. 말하면서 나는 끈을 꺼내서 뚱뚱한 사람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말없이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길에서 뚱뚱한 놈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우는 소리를 냈다. 내가 그의 입을 풀어주자 그는 즉시 포효했다. 이 놈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었다. 내가 좀비 영화를 본 적이 없나? 소위 종말의 세상은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 나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에 한 대 때렸다. 그 한 대는 힘이 너무 세서 뚱뚱한 놈을 날려버렸다. 소설과 영화는 모두 허구일 뿐이다. 도저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네. 통통한 사람이 뜨거운 얼굴을 가리며 잠시 말문이 막혔어. 이게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현실을 구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경찰서 문 앞에 끌려갈 때 통통이는 더더욱 웃음을 터뜨렸어. 내가 그를 여기 보내는 게 무슨 소용이야. 세상이 멸망하고 사회규범은 이미 허상에 불과해졌는데 이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 없다. 나는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은 네가 잘못 말했어. 이로 인해 뚱뚱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뒤에서 풍기는 기운에 깜짝 놀라 영혼이 흩어질 뻔했다. 한 무리의 유니폼을 입은 좀비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심지어 좀비로 변했음에도 그들은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악당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내가 뚱보를 처벌한 다음날 도서관에서 개조된 장갑차가 들어왔습니다. 차 안의 세 사람은 위약 관련 서적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경계를 했지만 좀비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 대장님은 방심하지 않고 칼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 기둥을 두드려보며 시험해보았습니다. 만약 대량의 좀비가 몰려온다면 즉시 철수할 것입니다. 안전이 확인되자 그녀는 재빨리 도서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수들에게 서둘러 위약서적 구역으로 가서 책을 찾으라고 했다. 그러자 문에 들어서자마자 한 목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그녀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긴장한 조수는 깜짝 놀라 현장에 쓰러졌다. 그는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금 좀비들이 이미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진정하라고 말했다. 나는 좀비가 아니야. 대장 언니가 찡그린 얼굴로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물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는 채소 재배 매뉴얼을 들어보이며 당연히 책을 보러 온 거라고 대답했다. 막내가 참지 못하고 대장 언니에게 말했다. 그 질문은 정말 쓸데없는 소리 같아. 하지만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불안해졌다. 이 종말의 시대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평온하게 도서관에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녀석은 아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특히 내가 메고 있는 그 서리의 슬픔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더욱 내가 간단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여자 대장님은 여성의 직감으로 눈앞에 이 사람이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걸 느껴. 그녀는 동생들에게 책 찾는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어. 절대 나와 충돌하지 마세요. 그들이 위약책을 한가득 안고 도망치려 할 때 나는 갑자기 그들을 불렀다. 잠깐만, 너희들 지금 나가려는 거야? 세 사람은 순간 긴장하며 내가 그들에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등록을 안 해? 이 책들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빌릴 때는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이 말이 나오자 세 사람은 즉시 얼어붙였어요. 내가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종말이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책 빌리기 등록 같은 걸 따지고 있어. 대장님은 무언가를 억누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밖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했다. 그냥 물어보는 좀비가 있는 거잖아. 그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 이 대답은 언니의 표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구분할 수 없었다. 내가 진짜 미친 건지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건지. 그 후 나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너희들 너무 당황하지 마. 나는 아기가 없어. 지금 밖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 이름은 림판이에요. 이전에 양광 아파트 2호동 2단원 704호에 살았어요.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 100여 마리의 좀비도 저의 상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확실하게 했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좀비에게 완전히 겁먹고 말았다. 언니는 급히 고마움을 표하며 작은 동생들과 함께 서둘러 도서관을 떠났다. 나는 텅 빈 문 앞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수책에 몰두했다. 빨리 농사 기술을 익혀야겠다. 조속히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한편 어느 사막 지하 기지에서는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험 데이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좀비의 세포 활성이 매일 강해지고 있다. 아마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은 그들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항체를 연구할 수 없다. 연구원들은 이 좀비들이 사망 후 부활하여 다른 형태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도서관에서 채소 재배 매뉴얼을 다 읽고 바로 아파트 단지에서 빈 땅을 찾았어요. 그 후 저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리쳤어요. 이 동 2호 704호의 림판입니다. 이 땅에 채소를 심을 건데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예상대로 이 외침은 근처의 좀비들을 모두 끌어모았어요. 위층의 좀비는 심지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빽빽하게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무표정으로 서리의 슬픔을 꺼냈다. 좀비들이 쓰러지는 동시에 시스템 점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시체를 정리한 후에야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농사 짓는데 방해받을 일이 없겠구나. 밭일을 마친 후에 나는 배가 좀 고파졌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좀 샀어. 그런 김에 그 모녀를 보러 갔어. 식탁에서 여자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요구를 했어.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불안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딸과 함께 나와 떠나고 싶다고 했어. 내가 동의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어. 나는 다른 곳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너는 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개인을 찾아서 집을 구해줄 수 있어. 이 말에 여자는 순간 멍해져서 생각했다. 우리 둘의 생각이 정말 같은 채널에 있는 건가? 그래서 나는 즉시 중개인인 진강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새 집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었다. 중개인에 올라온 집 지금도 임대 가능한가요? 진강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 누가 이런 지루한 농담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에 아직도 집을 구하려고 하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 청강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며 자신이 나에게 집을 빌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어. 그는 지금 국제 3호관 옥상에 있다고 해. 내가 용기 내서 그곳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엄마와 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내가 집을 구하면 너희를 데리러 갈게. 그리고 옥상에서 청강이 친구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대략 반달 정도밖에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그 내노이는 두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처리해버려. 아름다운 여자만 남겨두고. 청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절대 정당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행동해. 여기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안의 호화로운 환경에 놀랐어. 이곳은 내 옛 아파트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지금 옥상에서는 인간성을 잃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 청강과 그의 젊은이들 무리가 4명이 노인을 아래로 밀어내려 하고 있어.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일찌감치 눈치챘다. 퇴역 군인 왕충국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집에 가서 죽기를 자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양심이 불편해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청강 등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노인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만 안심한다고 고집했다. 그들은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갈까 걱정했다. 그래서 노인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만 했다. 안전문을 열어 좀비를 불러들였다. 양쪽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옥상에서 철문에서 갑자기 노킹 소리가 들렸다. 진 선생님, 방금 전화한 사람입니다. 방을 빌리러 왔습니다. 진은 화가 나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수십 마리 좀비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철문을 내가 직접 부숴버렸어. 샤오빈이 눈을 굴리며 청강의 귀에 나쁜 아이디어를 내놨어. 그럼 내가 충분히 빌려서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그들이 노인을 던져서 좀비를 유인하게 해. 그럼 나와 이 늙은 것들이 함께 망하게 될 거야. 청강은 이를 듣고 즉시 단호하게 손을 흔들었다. 집은 이미 나에게 임대되었다고 표시했다. 나는 즉시 현금을 꺼내어 말했다. 손에는 지금 당장 이만큼밖에 없다. 하지만 나중에 송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울 것이다. 바로 내가 떠나려 할 때 갑자기 경찰이 몇몇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순간 내 눈이 반짝였다. 당신이 주아이준 할아버지시죠? TV에서 배웠어요. 그 당시 해외의 기술 봉쇄를 이끈 건 바로 당신과 팀이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주아이준이 웃으며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이건 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 후 노인들이 집에 가서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내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나는 즉시 노인들이 박해받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 기운에 겁먹은 챙강은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는 안전하고 제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자신들이 짐이 될까 걱정했다. 나는 생각해보고 결국 거절했다. 나는 주 할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나는 정말 대단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좀비 같은 것들에 대해 말이야. 너희는 그냥 내 아파트에 와서 살면 돼. 나는 이미 중개인 통해 집을 구했어. 청강이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샤오빈이 막았다. 우리 잠깐만 기다려. 바로 좀비를 끌어올게. 잠시 후 그들은 아래로 화분을 던지며 소음을 냈다. 근처의 좀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야. 이 영웅들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일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순간 작은 젊은이 손에 넘어갈 줄은 몰랐지. 오직 주아이준만이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 땅에 이렇게 많은 좀비 시체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가 좀비를 잡는 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겠지. 왕충국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 그런 건 기대하지 마. 그런 걸 이렇게 빨리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일제히 내 쪽을 바라봤어. 이게 좀 민망해서 머리를 만졌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죽였어. 그것들이 아니면 안전하게 옥상에 갈 수 없었어. 노인들은 시체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온통 이 청년이 홀로써 이렇게 많은 좀비를 죽였다고. 천장 위에서 진강과 샤오빈이 모든 화분을 부수고 좀비를 하나도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강이 머리를 내밀어 보니 순간 식은땀이 났다. 지금 아래는 온통 좀비 시체뿐이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샤오빈이 갑자기 옆에 있는 남자를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는 담담하게 넥타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물건을 부수어도 좀비를 끌어들이지 못하니 피와 살이 냄새로 유인하자. 멀리서 좀비들이 신선한 피 냄새를 맡고 곧 미친 듯이 달려왔다. 청강은 크게 웃으며 그 귀찮은 녀석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기다릴 수 없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차가 있겠죠? 내 자전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어. 잠시 후
여러분은 차를 타고 바로 내 아파트 단지로 가세요.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달려갔어. 정문에 도착하자 나는 이걸 참지 못하고 투덜거렸어. 좀비의 신체 능력이 정말 형편없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 거구나. 혹시 그들이 생전에 대학생이었나? 진강과 몇몇이 나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어. 이 녀석이 진짜 겁에 질려서 멍해졌구나 하고 조로했어. 하지만 다음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좀비를 건물 쪽으로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체대가 마치 밀물처럼 주택 건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내 모습도 빠르게 옥상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문판을 들고 뒤에 숨어서 도움을 주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희는 좀비를 불러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내가 데려온 거야. 이 순간 수십 마리의 좀비들이 갑자기 옥상으로 몰려들고 생존자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4명의 영웅들이 이사온 이후로 내가 살던 동네는 원래 침체된 곳이었어. 많은 생동감이 생겼다. 이날 식사할 때 나는 페이페이를 바라봤다. 한참을 보다 갑자기 입을 열었다. 페이페이. 내 책가방은 어디 있니? 너 지금 이 나이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양 할머니는 퇴직한 선생님이야. 나는 돌아서서 내 책가방과 교과서를 가져다 줄게. 페이페이는 그 자리에서 울상이 되어 학교에 가야 했다. 형, 이게 얼마나 큰 원한이야. 엄마는 그녀에게 꼭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권했어. 결국 공부가 지금 페이페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한편 멀지 않은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한 무리의 생존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심하고 있어. 그들이 가진 음식은 최대한 7일 동안만 버틸 수 있어. 밖에는 돌아다니는 좀비가 있어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멀리 있는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어 여성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다. 단발머리 여성이 창가로 달려갔다. 보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이 된 거대 좀비가 보였는데 높이가 3-4m는 되어 보였다. 그 여성은 내가 도서관에서 본 사람이다. 만난 큰 누나. 그 거대한 좀비가 한 손으로 내리쳤다. 도망치는 인파는 순식간에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골목에서 쓰레기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쓰레기통을 밀며 느릿느릿 나왔다. 가는 길에 있는 시체들을 거대한 좀비와 함께 쓰러뜨렸다. 2층에 숨어있던 생존자들이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렸어. 내가 이 정도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 게다가 쓰레기통만으로 이 좀비들을 깨끗이 처리했어. 그들이 모르는 건 지금 내가 위 힘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좀비 무리를 부수는 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야. 여기 나는 쓰레기통을 단지에 두었어. 문 앞에서 책가방을 가지러 올라가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슈퍼마켓 2층의 4명이 불량배에게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불려졌어. 나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고 대답했어. 그리고 집에 가서 뭔가 좀 가져가려고 했어. 그 불량배들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어. 세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니 정말 웃겨 죽겠더라. 거기서 한 흰머리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 그가 큰 소리로 외쳐서 좀비를 불러내서 나를 쫓게 했어. 나는 귀찮아서 손을 흔들고 그냥 가려고 했지. 그런데 이 행동이 완전히 이 깡패들을 화나게 만들었어. 그들은 나에게 좀 보여주겠다며 결심했지. 그래서 이 4명은 서둘러 창가에 기대어 울부짖으며 아니 낮 동안 계속 외쳤지만 아래층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 좀비의 그림자조차 없다. 그들이 위하여하는 순간 땅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며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곧이어 거대하고 흉악한 얼굴이 슈퍼마켓 2층 창문에 갑자기 붙는다. 바로 전에 내가 쓰러뜨린 거대한 좀비다. 지금 그 녀석은 창 안에 몇 사람을 피를 갈망하는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 만화, 절대 수련은 매우 뛰어난 정말 재생 소재입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반전이 가득하고 블랙 유머와 탄탄한 디테일로 가득합니다. 전체 이야기의 핵심 이념은 매우 독특합니다. 재생된 종말의 생존자가 전통적인 국가 자원 축적을 선택하지 않고 세력을 구축하거나 순수한 이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태도로 무너진 세상에서 문명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재건하고 지키려 한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주인공 림파는 주저없이 배웠다. 전생에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아름다운 이웃을 처치한다. 이는 아름다운 여성을 수용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진부한 이야기를 깨뜨린다. 그가 처벌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 쓰레기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들과 진강 같은 사람들이다. 그가 돕는 것은 약자들, 예를 들어 그 모녀와 노인 영웅들이다. 그의 행동 기준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내부의 확고한 도덕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 다른 생존자들이 생존에 바쁠 때 주인공 림파는 쓰레기를 버리는 데 집착한다. 도서 대출 등록, 집 임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런 사소한 일, 이런 겉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행동은 사실 그가 종말의 허무주의에 맞서는 핵심 무기다. 또한 사막 기지를 통해 연구자들의 측면 묘사가 좀비 바이러스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정적이지만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것이 후속 줄거리에 복선을 깔았다. 적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것을 피했고 또한 복도에 있던 대머리 버스 기사와 옥상에 있던 청강 등 군상들이 말세 초기 인간성의 생생한 묘사를 보여줬다. 빠르게 타락하는 여러 측면들을 이기심에서 잔인함까지 구축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절망의 환경, 줄거리 전개 속도 면에서 각 장면은 목적이 분명하고 갈등이 직접적이다. 해결된 후에는 빠르게 다음으로 진행된다. 사건의 독서 경험이 매우 매끄럽다. 격렬한 전투와 어두운 인간성의 전시 사이에 채소를 기르고 책을 읽는 것과 모녀 간의 상호작용 같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귀화는 이야기에 더 생동감을 더한다. 또한 주인공의 복잡한 성격을 부각시킨다. 흥미롭게도 이야기 속 많은 요소들이 교묘한 폐쇄 회로를 형성한다. 어머니와 딸에게서 얻은 서리의 슬픔이 그의 상징적인 무기가 된다. 그가 구한 노인은 더욱이 국가적 귀중한 인재다. 이것이 앞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언니와의 재회는 이후의 가능성을 위해 팀워크나 스토리라인에 서사를 깔아준다. 그래서 림판이 매우 성공적이고 인상 깊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버리셨다. 어린 시절의 교통사고는 그를 외롭게 하고 조숙하며 통제불능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외부 세계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미시적인 질서를 세워 안정감을 얻으려 했다. 어머니의 유언은 그가 용감하고 착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단호한 결단과 질서에 대한 고수의 튼튼한 감정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의 많은 대사와 행동은 강한 코미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좀비가 어떤 쓰레기에 속하는지 고민하거나 책 대출 등록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등의 이런 유머감이 종말의 압박감을 완화시킨다. 또한 캐릭터를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작이 매우 인상적인 종말 이야기이다. 독특한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형성했다. 매력적인 주인공 림판. 그는 성인도 악마도 아니다. 오히려 종말의 황무지에서 고집스럽게 문명의 불꽃을 밝히는 질서의 기사다. 이야기의 템포는 빠르고 설정은 탄탄하며 플롯 디자인이 정교하다. 전통적인 쾌감 소설의 틀 안에 깊이 있는 인문적 사고와 독특한 블랙 유머를 주입했다. 그의 다음 종말 여행은 정말로 관객들이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